김지혜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입추가 지났는데 날씨가 뜨겁지근하고 어제도 오늘도 찜통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이 된 상황에서 잠시 후 청와대에서 개각 명단을 발표합니다. 아마 무난하게 조국 전 수석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뽑은 가장 부끄러운 동문 1위에 지금 조국 전 수석이 리스트업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제자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사실상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품을 대한민국에게 수출 안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본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에게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그 대상은 삼성전자의 반도체였습니다. 이로써 이 품목 삼성전자가 원만하게 다시 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일본 규제 34일 만에 첫 번째 품목에 대해서 한국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런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야, 하다 일본이 진짜 삼성한테 정치적인 이유로 수출 막는 건 아니냐. 이런 세계적인 비판, 국제적인 비판이 부담으로 작용했었던 모양입니다. 일본이 수출 허가했다는 거예요. 세 개 품목 중에 EUV용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등의 핵심 품목이 수출 허가됐습니다. 세쿄 경산상은요, 부적절한 사례가 나오면 세계 외에 개별 허가 대상을 추가하겠다라고 하지만 경고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완벽히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일단은 시작은 좋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신중하게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트 국가에서 일본 제외하는 것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서 화이트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이 상응 카드를 유보하기로 연장을 한 겁니다. 일본 하는 거 봐서 우리도 강대강으로 가겠다. 일단 한국 정부가 그리고 일본 정부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제하면서 경제는 원만하게 돌리려는 하는 이런 시도는 상당히 그래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 삼성 반도체 소재를 승인하면서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서 일단은 유보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이 갈등은 승자 없는 게임이다 라고 대통령도 아주 적절한 말씀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최순실 씨가 해외에 재산을 상당히 많이 숨겨놓은 것 같다라는 정황에 대해서 보도해드렸는데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도 동의를 했습니다. 최순실이 재산 많이 숨긴 것 같은데 야, 이거 국세청이랑 들여다보겠지만 접근이 좀 어렵다라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윤 총장이 정동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국내 사유재산 정보 보호가 강해서 포괄적 접근이 가능한 국세청과 함께 최순실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7명에서 8명의 개각을 단행합니다. 지금 5개월 만에 또 개각인데 법무장관에는 예상대로 조국 전 수석을 그대로 내정할 예상입니다. 그리고 애초에는 주미대사에 문정인 특보가 내정됐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문정인 특보가 어찌된 연유인지 이 자리를 고사한 걸로 알려지면서 북핵 6자 수석대표를 지낸 이수혁 의원을 내정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속보 나오면 속보 자막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광화문 광장의 재조성을 놓고 행안부와 서울시,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진영 장관과 박원순 시장이 지금 정면 충돌을 한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광화문 광장 재조성 방안입니다. 광화문 한복판에 있었던 우리 세종대왕님과 이순신 장군님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이 플랜 때문에 사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재조성 방안 이상하다 반발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서울시가 시민과의 소통이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일정을 조정하라라고 제동을 걸었는데 서울시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충분히 경청했다. 행안부의 공문 우리 안 받아들이겠다. 차질 없이 추진을 강행하겠다. 박원순 시장과 진영 장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대 진영 과연 누가 이길지 주목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SUV와 일반 승용차도 이제 캠핑카로 개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11인승부터만 캠핑카 개조가 제한적으로 허용이 돼서 사실은 SUV가 있어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시중에 나오는 상당수 캠핑카들이 다 불법이었는데 이 불법 딱지 우리 정부가 풀어준다는 겁니다.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캠핑카에 관심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일반 승용차도 그리고 9인승 SUV도 모두 캠핑카로 튜닝이 개조될 방침입니다. 이런 건 진작 풀어줬어야죠.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명탐정 손수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명콤비입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여가부 장관과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시원한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정의. 일본의 정말 세계적인 현대 미술가 요시토모 나라가 한국은 정의로운 나라다라고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일본이 발작 뒤집혔습니다. 잠시 후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잣대. 조국 수석을 향해서 이 서울대 제자들이 가장 부끄러운 서울대 동문 투표를 진행 중인데 1위가 바로 조국 전 수석으로 현재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조국 전 수석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잠시 후 무슨 말을 했는지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기준. 현직 여교사가 남학생,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기준이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짚어보죠. 오늘 3가지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일본 내에 친한파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고 많은 일본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베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친한파 의원들이 발언을 주저주저하는 분위기인데 세계적인 일본인 현대 미술가인 요시토모 나라가 본인의 SNS에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다. 한국 건들지 마.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의로운 분이에요. 함께 보시죠. 요시토모 나라 씨. 세계적인 일본 팝아트 작가인데 저 캐릭터가 맞아요. 상당히 유명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가방, 필통, 선풍기, 책받침 혹은 전시작품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작가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 한국 회사와 저작권 소송 당시 한국 법으로 재판이 열렸는데 내 주장과 요구가 다 받아들여졌다. 그때 내가 느낀 게 한국은 일본인 한국인 따지지 않고 한국에서 법은 정의라고 느꼈다. 한국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고백을 한 거예요. 일본말로 했겠죠.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아마도 요시토모의 이 글에 박수를 지금 보내고 있을 겁니다.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실각시킨 한국은 당연하지만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한국이 좋은 나라라는 건 이거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당연하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일본의 이 험한 시국에서 이런 글을 올려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시토모 나라의 이 선언은 상당히 좀 용감한 선언인 것 같아요. 허은하 소장님, 네. 잘 아시죠? 요시토모 나라 어떤 분입니까?
전 사실 저 그림을 참 좋아했었는데 맞아요. 예, 요시토모 나라라는 분에 대해서 오늘 알게 된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탑 현대 미술가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2019년도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예. 1등했습니다. 얼마에 예, 팔렸는데? 불면의 밤이라는 것이 53억 최고가 기록을 했어요. 53억 원에 1등으로 팔렸다. 1012점이 나왔는데 그중에 1등을 한 것이 불면의 밤이라는 그 작품입니다. 예. 이분이 지금 활동하신 게 한 20여 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탑 현대 미술가가 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렇죠. 탑 세계적인 미술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세계적인 미술가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냐면 이러한 명성가의 말의 힘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예. 20여 년 이상 동안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려면 극우나 극좌나 어디로 이 정치적인 성향이나 철학이 흔들리면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받기가 어렵습니다. 예. 지금까지 아마도 심리적으로도 팩트적으로도 모든 것이 그 팬들을 자극시키기보다는 팬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던 작품과 그분의 명성, 이 모든 것이 어우러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한 미술가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좋은 나라다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일본인들의 마음을 충분히 흔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 일본 안에서도 유명했었고요. 그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줬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우리나라에 와서 그 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심리적인 접근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한번 경험을 해봐야 그 나라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해외여행을 갔어요. 이태리를 갔어요. 아니면 파리를 갔어요. 어디를 갔는데 그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느낌들 있잖아요. 저는 파리에 갔는데 에펠탑에 가고 싶다라고 하니까 어느 아주머니께서 저를 거기까지 그냥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예. 그때 파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직접 우리나라의 정치는 아니겠군요. 법을 경험했던 이 작가가, 이 미술가가 대한민국을 평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에 근거한 그의 말을 아마도 일본인들은 믿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 소장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양심 있는 일본 지식인들이 이제 제대로 된 목소리를 아마 요시토모 나라의 발언 이후로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저희 돌직구쇼에서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인 반일 운동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욕먹을 거 각오하고 보도해 드렸는데 많은 국민들이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무차별적인 일본 불매 운동은 정의로운 게 아니다. 일본인들 전체를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보내주셨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이 성숙한 의식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민간인뿐만 아니라 이 요시토모 나라 같은 세계적인 작가의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용주 의원님 어떠세요? 예. 실제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부산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김포공항에서 서울역으로 오는 공항철도를 탄 적이 있었는데 제 바로 앞에 일본 말하자면 여자 청년들 두 분이 앉아서 평화롭게 웃으면서 오는 걸 보면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 우리 한국의 젊은이가 도쿄의 지하철을 탔을 때 말하자면 혐한 감정 때문에 뭐 이렇게 긴장하게 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 지금 요시토모 나라가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건 이 사람은 독일에서 디셀돌프 국립 미대를 다녔어요. 그렇군요. 독일에 있는 동안에 아시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자기도 그런 말하자면 혐오감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본에도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한국에도 일본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국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글로벌 의식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의 평화로운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의미에서 이 사람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고 또 미국의 UCLA 개근 교수로 지냈기 때문에 훨씬 그렇군요. 세계적인 어떤 안목을 갖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말하자면 우리 시민사회의 의식을 통해서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오히려 지나친 극자의 정권을 같이 손을 잡고 말하자면 내쳐야 되는 그런 평화로운 어떤 국제연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독일에서도 공부했고 또 미국에서도 교수라서 배운 분은 역시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들 간에 그리고 성숙한 시민들 간에 이 분별이 있는 행동 때문인지 지금 양국 간의 일촉즉발의 상황이 일단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일단 일본이 피하고 있어요. 일본도 일단 겁을 좀 내야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데
무차별적인 수출 금지하면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간다. 저희가 수차례 경고했어요, 일본에게. 한일 일단 숨고르기.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개 핵심 소재, 한국 수출 통제 34일 만에 극자외선 포토 레지스트에 대해서는 한국이 수출해도 좋다 허가를 했어요. 근데 이거 수입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예요.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키우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거를 수출 안 하고 묶어둬서 이른바 대한민국 삼성을 골탕 먹이려는 건 아니냐 걱정했는데 일단 이거 수출 허가했어요. 그러자 우리 정부도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같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건 일단 유복키로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참 좋은 말씀 주셨어요.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다. 이 게임 멈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일본이 근본적으로 변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의심해봐야죠. 왜냐하면 어제 이 수출 허가해준 다음에 경제산업상이 한 말에 좀 주목을 했으면 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금수 조치를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완전 금한 게 아니고 정당한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해준다라는 식으로 마치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이런 식으로 수출 수립이 있을 때마다 건건이 경제산업상 정도가 나와서 우리 이거 수출해요 하고 흔들었냐?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콕 찍어서 우리 한국에 이번에 수출해요 라고 나와서 기자회견까지 할 정도다. 그럼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 네. WTO 제소 같은 거 준비하고 있고 또 자유무역에 반하고 국제 여론이 그렇게 갈 거니까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명분 쌓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명분 쌓기라는 의도도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정부도 정부지만 국민들이 강경하니까 또 한국의 분위기도 탐색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강하게 할지 약하게 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자기네 나라 것도 챙기는 그것까지 가지고 갔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신청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삼성전자가 수입하겠다라고 신청한 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에 있는 그 회사가 이 포레스트 만드는 회사가 뭐냐면은 우리가 한국에 수출할게요라고 했는데 뭐냐면 그 회사에서 만드는 분량의 50%가 삼성전자에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재고 쌓였고 다른 데 수출할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자기네 나라 회사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거 삼성이 안 사주면 저 회사도 사실은 문 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의 50%가 다 한국에 오는 거니까 그거를 봐서 이렇게 해주는데 또 뒤로는 다른 수출 라인을 이렇게 만들 그런 시간 벌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의심을 해봐야 돼요. 끝까지 의심해라. 예, 그렇지만 다만 이렇게 약간 강원 전략을 하고 있을 때 외교 라인은 총력을 기해야겠죠.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 뭐 불매운동이나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거는 봐라 니네한테도 좋을 거 없잖아 하고 외교적인 거는 지금 이런 기회에 계속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뭐 언론에서는 이거 수도꼭지 전략이라 그랬더라고요. 수도꼭지는 버젓이 달아놓고 물은 틀어줬다 말았다. 한 방울 한 방울씩. 네, 그런 거죠. 심하죠.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예. 아니 동네에서 식당 하면서 칼국수 가게를 해도 아니 밀가루가 언제 배 실려서 올지 모르면 이 칼국수 가게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걱정되죠. 그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저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막 자기네들이 일본이 꼭지는 우리가 잡고 있어. 이런 거에 넘어가서는 안 되기 안 된다. 때문에 절대로 명분에서도 밀리지 말고 또 이런 타이밍이 있을 때 끝까지 우리나라가 또 외교력은 발휘해야 하는 바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발언이 아마 이 김희정 장관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승자 없는 게임이다. 일본이 조치를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그것만이 사실은 이제 냉랭한 한일 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일본이 행동을 해야 한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 내에서 이 한일 관계 해소에 도움이 안 되는 발언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우리의 애국가가 친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라는 식의 발언에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친일 작곡가 안익태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불편한 진실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꺼내서 이 시점에 전쟁은 전쟁대로 국민들이 앞장서 주시고 이번 기회에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최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일파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이 친일파다라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친일을 청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국가도 청산해야 한다라는 발언으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네티즌들이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먼저 옹호하는 의견들, 지금이라도 논의를 통해서 재평가 이루어져야 된다. 안익태는 명백한 친일파다. 국가 안 바꾼 나라가 일본과 한국이다. 그것도 일본 따라하느냐라는 격앙된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은 더 많은 의견들은 이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하다 이젠 애국가까지 친일이냐. 한 나라의 국가를 변경하는 게 그리 쉽냐. 애국가를 부정하는 건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애국가가 친일 잔재면 니무리완 행진곡은 국가로 불러야 하느냐. 안민석 의원 지금 애국가 운운할 때냐. 윤지호는 최순실 400조는 물타기 하지 마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병현 박사님, 네. 가만히 있었던 애국가에게 혹시 친일 딱지를 씌우는 건 아닌가 우려돼요? 지금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정치권에 연일 쓴소리를 하는 것은 시민들이 하고 있는 건전한 운동들이 있는 건데 여기 정치인들이 자꾸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문매를 좀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지난번 중구청장의 현수막기 논란이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이런 얘기들을 지금의 상황에서 반일 논쟁들을 더 촉발시키기 위한 행동의 일환은 아닌 건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인데요. 안익태 선생에 대한 이 친일 논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이미 수차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1942년에 만주 환상곡을 지휘했다. 1938년에 일왕 창안곡을 작곡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1935년 미국에서 곡이 없던 당시의 애국가를 그때 동해물과 백두산을 올드랭사인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민요에 붙여서 불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곡조를 작곡했던 것이 우리 애국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에 곡조가 없다. 네. 여기서 지금 창안을 한 거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민요를 바탕으로 우리 노래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곡조를 바탕으로 애국가를 만든 게 1935년이었고요. 그게 처음에 그거 있잖아요. 동해물과 네. 백두산이 올드랭사인이라고 하는 닳도록 이거 있잖아요. 네, 스코틀랜드 민요를 바탕으로 부르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절절한 마음에서 애국가를 작곡한 겁니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나서부터 사실은 이 노래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운명과 함께 해왔던 부분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다른 나라들이 애국가라든지 국가를 바꿀 수 있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바꿔야 된다. 지나간 과거를 전부 다 부정하게 되는 일들을 사실은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촉발시킨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 중에서 윤지호 씨에 대한 사건들을 또 안민석 의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장자연 사건 때문에 윤지호 씨가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안민석 의원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윤지호와 함께하는 의원의 모임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 제기를 윤지호를 통해 바라볼 수 있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과거 김광석의 영화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안민석 의원이 과거에 했던 행동과 말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손수호 변호사님, 애국가는 어떻게 이제 좀 지정이 됩니까? 이게 뭐 법으로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대통령 훈령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막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비교할 게 있는데요. 예. 일단 태극기. 태극기. 우리나라 국기잖아요. 예. 태극기가. 이거는 대한민국 국기법이 있어요. 또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국기의 개양 관리 선양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법제화된 거예요. 태극기 예. 모양까지 전부 다. 그런데 국가는 약간 그렇지 않습니다. 애국가는? 네, 법률에 없어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훈령도 특정한 곡의 국가 지정에 관한 훈령은 없어요. 다만 대통령 훈련 중에 국민의례의 규정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보면 간접적으로 국민의례 시에 애국가를 제창한다. 이런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일각에서는 법적인 근거 없이 관습적으로 애국가를 국가처럼 부르고 있을 뿐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주장도 사실 일부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국회에서도 그동안 애국가를 국가로 아예 법제화하자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근데 그런 시도가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돌아보자면 현재 애국가를 국가로 볼 만한 법적인 규정이 없다는 또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법제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애국가가 친일을 상징하냐, 일본 상징하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만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이 과거에 친일 행적을 보인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나치 부역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은 나눠서 볼 필요는 있다. 특히 안익태 선생의 과거의 공적은 인정하되
안익태 선생이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된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분석까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애국가 가지고 시비 걸 시점입니까? 아니, 이 애국가를 만들 때 그러면은 안익태 선생님은 이 노래에 뭐 매국하는 마음이나 예를 들어서 친일의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을까요? 정말 그 애국가를 만들 때의 그 심정은 누구보다도 우리나라 국민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노래조차 저렇게 슬픈 가락에 다른 나라 노래 가락을 빌려서 불러야 되나 너무 안타깝다. 근데 내가 가진 재주는 어쨌든 음악을 통해서 그 국민을 하나로 되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까지 부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국 교수 그 비판할 때도 제자에 대해서 그 내용 자체에 주목하지 않고 너는 극우야, 너는 저기 태극기야.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일단 그러면 그 사람이 친일이면 그 사람이 한 행동은 뭐 밥 먹는 것까지 다 친일인 건가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공과를 봐야죠. 그 노래를 만들었을 때 그걸 봐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애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 똘똘 뭉쳐 왔는지 그것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데 지금 이 일본하고 이렇게 싸우는 저기에다가 우리나라를 뭉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 도구가 뭡니까? 애국가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총질하는 거는 우리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 하나를 없애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하나 저 비유를 하자면 뭐냐면 대통령께서 김원봉 선생님 얘기도 했고 또 우리가 손혜원 씨 그 아버지 부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나눠서 보자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저 광복 전에 했던 거랑 광복 이후에 뭐 사회주의 했던 거랑 하지만 광복 전에 했던 거는 인정해 주자라고 얘기를 해놓고선 막상 우리 국민들이 정말 사랑하는 애국가까지 흠집내는 게 지금 이래 한일 그 국면에서 도움이 될까? 여러 가지 생각하고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제 한마디만 드리면 우리 법률이 없다, 애국가에 법률이 없다라고 해서 여러 차례 법률을 만들고 싶었으나 안익태라는 인물 때문에 만들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노래를 애국가를 그대로 부르는 것과 작사가가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은. 윤치호라는 말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또 혹은 일본의 입장에서 자, 저 나라는 우리에게 무릎 꿇었던 사람의 노래를 애국가로 쓰고 있다. 이런 폄훼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막 몰아붙이기식으로 할 것은 아니고 예. 좀 더 차분하게 그것이 한번 논의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안민석 의원의 공청회 제목이 애국가 계속 불러야 하나입니다.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갑자기 우리 예전에 축구 대표팀의 막내형 이강인 씨가 제발 애국가 좀 크게 불러라 라고 말했던 그 호소가 생각이 납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흥미로운 투표 하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서울대 동문 투표입니다. 어젯밤 기준 10시 반 기준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인물은 누굴까요? 직접 살펴보시죠.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투표를 했어요. 2019 상반기 가장 부끄러운 동문상. 어젯밤 10시 30분 기준으로 1위가 2,657표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스승이자 전 민정수석이고 아마 오늘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발표를 할 인물입니다. 2,657표. 2위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904표인데 3위 안민석 의원 여기 나왔네요. 617표 가장 부끄러운. 4위 이해찬 대표, 5위 나경원 원내대표 500표. 그러니까 2, 3, 4는 다 고만고만해요. 표차가. 그런데 지금 2위와 1위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보다 조국 수석이 뭐 압도적으로 훨씬 표가 많이 납니다. 2,657표 대 904표. 이걸 만약에 선거 때 투표 방송이라면 이 정도 표 차면 거의 당선 확실시라고 저희들이 밑에 자막을 내보낼 정도의 표차로 압도적으로 제자들이 가장 부끄럽다. 조국 전 수석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에 이 조국 전 수석이 바로 가장 부끄러운 서울대 동문 투표 결과를 인용하면서 무언가를 이야기했던 바 있습니다. 그때 발언 들어보시죠. 즉 정당과 입법부를 상대를 해야 됩니다. 법 하나 통과되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 현재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웬만한 법률은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법사위의 자유당 간사가 누구신가 하면 김진태 의원이십니다. 김진태 의원이 저희 학교 학생들이 뽑은 최악의 동문 3위에 오르신 분입니다. 1위는 우병우, 2위는 조윤선, 3위는 김진태입니다. 이때 그럼 이런 악조건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실 건지 여쭈고 싶습니다. 조국 전 수석이 저때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1위에 오를 줄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질문 그대로 조국 수석에게 지금 되돌아온 겁니다. 그때는 법사위 간사의 자격이 있냐라고 말을 했는데 과연 서울대 동문 1위를 하고 있는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조국 수석 본인에게 되돌아온 상황입니다. 허은하 소장님, 네. 일단 심경은 좀 착잡할 것 같아요. 내 후배들, 내 제자들이 나를. 상상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저 말을 했을 때는. 그래서 말빚을 지고 있구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 말에 빚을 졌다? 네. 그러니까 그 말한 게 똑같이 돌아왔잖아요. 오늘 저 질문을 받으면 조국 민정수석, 아니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진짜 궁금해지는 지금 시점입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미지적으로 조국 수석, 조국 교수님 상당히 좋아했었거든요. 잘생기고 그의 행동 자체가 참 멋있었어요. 특히 헤어가 이렇게 싹 넘어갈 때 이렇게 손으로 딱 넘기는 그 모습이 상당히 멋있었고 또 행동하시는 부분, 저 인터뷰를 할 때도 정말 멋있었습니다. 예. 왜 멋있었냐 하면은 극으로 치우치지 않는 듯한 이미지였어요. 극우도 아니고 극좌도 아니고 정말 학생들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지켜주고 싶은 지식인이라는 정체성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수님이라는 정체성, 그 안에 저렇게 멋진 사람이 서울대를 지키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서울대에서도 최악의 동문을 저렇게 매년 뽑고 있다라는 것은 늘 반성하는 대학이 되자라는 그런 의미일 것 같아서 학교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미지가 한번 이제 각인이 되면 그다음부터 되게 긍정적이에요. 바뀌기가 되게 어려운데 어느 순간 그 각인된 이미지가 바뀌면 진짜로 그다음부터 바뀌기가 어렵거든요. 이미지적으로. 네, 근데 저는 지금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도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을 정말 사랑했던 교수의 이미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 계시는 교수님들 정말 아시겠지만 우리 어제 얘기했던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부분 교수들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수로 복직을 해놓고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네, 조국 교수가. 네,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이번에요? 않으면 벌점을 받아요. 이번에요? 네, 이번에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벌점을 받고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서울대로 복직을 했지만 어차피 법무부 장관으로 갈 거다라는 것을 예측했다는 얘기예요. 예측한 것도 있고 쉬고 싶다는 것도 있고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교수의 복직을 하면 안 됐죠. 그렇죠. 복직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까지 정말 우리 조국 교수님은 꽃길만 걷고 계시구나. 우리는 무직을 걱정하고 또 우리 엄마 아빠는 실직을 걱정하는데 한 번도 무보수인 적이 없어요. 이분은 사퇴하고 나서 바로 학교로 들어와서 이거 강의 계획서 쓰지 않아도 또 월급을 받습니다. 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우리와 함께 가줄 거라고 생각했던 정말 좋았던 그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좋아했던 인물로서 한번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자신만의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교수로서의 이미지 전략도 한 번쯤 꼭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국 수석은 본인의 학교 복직에 대해서 비판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태극기 부대와 같은 구구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과연 2,657명의 제자들에게는 조국 수석이 뭐라고 얘기할지 아직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하나 걸쳐놓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겼다 했을 때 다시 돌아갈 장소를 남겨주는 거는 보여줘야 할 모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비판하셨던 플리테스토의 행동을 하고 있으신 거 아닌가 그런 자세에서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서울대학교 학생들, 특히 4학년 학생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조국 교수, 조국 전 수석이 최근에 본인에 대해서 비판한 학생들에서 이렇게 입장을 올린 바 있었죠. 선생은 학생을 비난하지 않는다. 서울대 안에 태극기 부대와 같이 구구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라는 건데, 김병민 박사님, 네. 태극기 부대들이 이 말대로라면 상당히 서울대 안에 많은가 보죠. 애당초에
처음으로 조국 수석을 전 수석을 비판했던 것은 내부 커뮤니티에서 실질적인 휴복직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누가 글을 썼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자 학생들의 의견이라고 좀 받아들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대자보가 붙고 나서 그 대자보를 썼던 단체에 대해서 과거의 정치적인 행동, 활동을 바탕으로 태극기 부대와 같은 극우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제자들에게 극우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조국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인식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비판의 소지가 충분하게 제기가 될 수 있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조국 교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했던 말은 임명직과 선출직 중에서 선출직에 대한 비판이었고 나는 임명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왜 나한테만 그렇게 선정적으로 비판하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조국 교수에게 또 쓴소리를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충분하게 임명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권의 침해가 될까 봐 혹은 아니면 동료 교수들에게 피해가 될까 봐 그리고 신진학자들의 길을 막는 길이 될까 봐 내가 충분하게 휴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조국 전 수석, 조국 교수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갔던 서울대학교 교수님도 적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조국 교수 입장에서는 이제는 단순한 임명직에 와 있는 고위직 공무원이 아니라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정치의 한 복판에 들어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생들이 왜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하게 되는지를 조금은 가슴을 열고 한 번쯤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조금 전에 조국 수석이 2017년 3월에 인용했던 투표 결과가 2017년 그러니까 3년 전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1위로 우병우 전 수석을 부끄러운 동문으로 뽑았어요. 3년 만에 2019년에 똑같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조국 수석을 부끄러운 동문으로 꼽았는데 현 정부 3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그때는 정상이었는데 3년 만에 극우로 바뀐 겁니까? 서울대 학생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민정수석을 싫어한다. 민정수석을 싫어한다. 그때도 우병우. 그다음에 여당을 싫어한다. 여당을 싫어한다. 그때도 조윤선, 말하자면 김진태 이렇게 있었거든요. 지금 마찬가지로 유시민, 안민석, 이해찬 그러네요. 이렇게 하고 나경원 대표는 있어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뽑는 순서가 정치인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특히 해자되는 사람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저런 순서라고 보면 실제로 말하자면 성균관의 정신을 갖고 있다 서울대 학생들이 여당을 비판하는 또 민정수석은 좀 별로 정서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은 좀 정서적으로 싫어한다. 서울대 학생들이. 더군다나 조국 교수는 최근에 자기 학생들부터 특히 법학전문대학은 등록금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 한 사람이 비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학습급이라든지 실제적으로 한 개인한테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다 주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조국 교수가 이 문제를 무슨 이념적 어떤 좌표로 이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로 인해서 피해받는 학생이나 다른 교수가 없는지 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이렇게 1등을 하더라도 이렇게 2등과의 표차가 저렇게 많지 않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조국 교수님하고 같이 뽑은 키워드가 잣대였어요. 잣대. 네. 그러니까 암행어사 기억하실 텐데 암행어사 하면 들고 다니는 게 뭐였는지. 마패였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마패를 알고 있는데 마패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건가요? 유척이라고 바로 잣대입니다. 그 두 개가 다 있어야지 암행어사 증표가 되는 거예요. 잣대와 마패. 네, 왜냐면 일반 국민들한테는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마패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지방 수령한테는 유척을 다 갖다 대면서 엉터리 작아지고 세금을 엉터리로 징수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똑같이 1m인데 이 잔은 예를 들어서 1m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비단 팔아먹는다라든지 사실 한 대가 이만한데 한 대를 그거보다 살짝 작게 만들어가지고 상인들이 잘못한다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유척이었거든요. 바로 잣대. 그래서 가장 이 법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바로 그 잣대가 오락가락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암행어사에게도 그게 갔던 거예요. 그럼 이제 법무부 장관 자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 있는 잣대를 다 가지게 되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여론조사고 폴리페스고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에 이거 아주 중요한 여론조사도라고 하기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조사인데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조국 교수님이 본인이 저런 거를 잣대로 다른 사람을 가늠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넌 폴리페서야. 너 부끄러운 동문이 1등이었잖아. 너 2등이었잖아. 하고 본인이 썼던 잣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잣대를
나 폴리페서인가? 나 부끄러운 동문인가? 하고 본인에게도 갖다 될 수 있을까를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잣대를 키워드로 뽑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가 검증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 서울대래요. 청와대에 개각 명단이 발표되면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현직 여교사가 남학생 중학교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는데 이 여교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돼서 특히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야, 이게 잣대야, 이거.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이게 잣대다. 지금 김영준 옆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교사 무혐의, 과연 이 잣대는 타당하냐라는. 지난 6월 충북 모 중학교 이혼의 A 여교사가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B군에게 성관계 사실을 전해들은 이 동급생 친구가 학교 상담 과정에서 교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학교 측이 자체 조사를 실시했고 A 여교사와 B군 성적으로 관계를 맺은 이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어요. A 여교사는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상황. B군은 교육지원청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나와 선생님은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 이 남학생은 선생님을 감쌌어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 학교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에게는 죄가 없다. 경찰선에서 무혐의로 종결해버렸습니다. 형사 처벌이 현재로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당 학생이 만 13세가 넘어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 강압적 성관계도 아니었다. 충북도 교육청은 징계위를 열어서 A 여교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법의 잣대가 그때와 지금과 저때가 다르냐라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의 해명부터 들어보시죠.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었는지, 사양이 있었는지, 행위에 이르게 된 계기 충분히 검토 후에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시민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아이를 둔 학부모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떻게 학생이랑 사적으로 이제 만나서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건데 법적으로도 받아야 되고 학교도 저는 관두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법적으로는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누구를 믿고 학교를 보내겠어요? 네, 그런데 요 전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에게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왜 다를까요? 여중생과 성관계한 학원장은 유죄였다는 거예요. 다른 판단 왜? 2016년 대구에서 40대 학원장이 15세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졌어요. 여중생의 부모가 학원장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합의된 관계라면서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여중생 어머니가 항의했어요. 어떻게 불기소할 수 있냐? 대구고검이 재수사 후에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40대 학원장에게 아동복지법이 적용됐어요. 지난 5월 학원장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 피해 아동은 만 15세 중학생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할 능력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수 변호사님. 네. 15세 여중생을 성관계한 남자 학원장은 징역 3년. 13세 남중생과 성관계한 여교사는 무혐의. 왜 다른 겁니까? 일단 쉽게 단순하게 보면 아니 뭐야 남자 교사 여자 교사가 다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그렇게 보시는 건 약간 위험합니다. 위험하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 아직 구체적으로 수사 기록을 봐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예. 기본적인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형사 처벌을 할지 말지는 엄격하게 현행 형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조금 전에 학부모 두 분의 인터뷰가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즉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 이거 징계를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 부분 역시 공감합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행위 당시의 법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인데요.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가능한 처벌 규정을 쭉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간단하게. 우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면 강간행위입니다.
따라서 엄한 처벌이 되겠죠. 예. 합법 적용되고. 두 번째, 설령 폭행 협박은 아니더라도 위계, 속임수, 아니면 위력을 사용했다면 그거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합의하에 했다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도덕적인 비난, 사회적인 비난, 징계 대상 여부를 떠나서 13세 넘은 경우에는 일단 형사처벌 대상이 안 돼요. 따라서 그 부분은 형사적인 어떤 처벌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혹시 다른 처벌 규정이 있는가? 이걸 고민했던 게 조금 전에 어제 사파에서 나왔던 그렇군요. 아동복지법입니다. 즉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 그건 아동에 대한 학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디테일한 걸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듣고 있던 와중에 청와대에서 예고됐던 개각 명단을 발표 중입니다. 청와대를 잠시 연결해서 과연 조국 장관, 법무부 장관 발표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상혁 위원장 후보자는 현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이자 민주언론 시민연합 공동대표입니다. 방송통신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미디어 전문 변호사로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방송통신 분야 현장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과 방송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여 방송통신 이용자 편익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조성욱 위원장 후보자는 현 서울대 교수로서 38년 공정거래위원회 역사상 첫 번째 여성위원장 내정자입니다. 고려대 경영대학 첫 여성교수, 서울대 경영대학 첫 여성교수 등 전문성과 학문적 성과로 유리천장을 수차례 뚫어온 기업 지배구조, 기업 재무 분야 전문가입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공정경제의 제도적 완성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당면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정경제를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은성수 위원장 후보는 현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으로서 기획재정부에서 경제금융 분야 중요 지휘를 담당해온 전문 관료 출신입니다. 탁월한 정책 기획력과 강한 추진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산업 구조조정 등 굵직한 정책 현안을 해결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혁신 가속화, 금융산업 선진화,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등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보훈처 처장의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내정자는 현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으로 30여 년간 군에 몸담으면서 야전 및 정책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예비역 중장 출신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재직 중에는 조직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입니다. 군 재직 경험, 공공기관 운영 성과, 활발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끝까지 보답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훈 철학을 구현할 적임자입니다. 보훈 확산을 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 제대 군인과 보훈 가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미 합중국 대사관 특명전권대사 이수혁 특명전권대사 내정자는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1975년 외무고시에 합격, 공직에... 네, 다 예고됐던 개각 명단이 나왔습니다. 역시 예측대로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이 됐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서울대 동문 1위를 현재도 받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내정 축하드립니다. 자,
김희정 장관님, 여가부 장관이셨잖아요. 네. 앞서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소 변호사님의 어떤 법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해집니다. 네, 아니 정말 놀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해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이렇게 남자 선생님의 여자 학생이었으면 처벌이 됐을 텐데 그 여자 선생님이 남자 학생이라서 처벌이 안 됐나라는 오해를 살 만한 상황도 있고 한데 그거보다는 진짜 형법 바꿔야 될 때입니다. 이번엔 법무부 장관 누가 오시든 형법 좀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법이나 성 관련된 법을 실컷 많이 만들어도 이 기본적인 형법에서의 의제 강간죄 나이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13세 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소위 꼬드겨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번 이 여교사처럼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대가가 있었거나 하면은 성매매로 처벌이 가능하죠. 그리고 위력이 있었거나 하면은 역시 강간죄로 바로 처벌이 하는데 우리 서로 사랑했어요 라고 하는 순간 걔가 만 13세만 넘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는 게 현행 형법의 문제인 겁니다. 예. 그런데 특히 이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가까운 친척이거나 선생님이거나 이런 관계에서 더 범죄가 잘 일어나요. 그루밍, 그러니까 달래고 정서적으로 가까워서 사고 일어나는데 아니 학부모들이 이제 선생님도 못 믿으면 학교를 어떻게 마음 놓고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의제 강간죄 나이 만 13세가 아니라 적어도 16세는 올려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나이 전에 애가 어른하고 성관계 맺으면은 아무리 사랑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처벌해주지 말아요 해도 무조건 처벌해야 되는 그 나이 기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초등학교 나이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중학생까지 올릴지 고등학생까지 올릴지 논의가 필요한데 왜 미국 같은 경우에 뉴욕, 섹스 앤드 시티 이런 막 드라마 보면 되게 막 성적으로 자유로운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거기도 만 17세예요. 의제 강간죄가. 네네. 17세 밑에 아이들은 아무리 사랑했다라는 이유로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면 무조건 의제 강간죄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약간 성적으로 좀 오픈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뉴욕 같은 데서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만 16세.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 나이가 앙골라가 12세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아르헨티나가 13세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보수적이고 아니 저 성적으로 이런 거 되게 문제가 있고 단속하는 나라라고 하면서 그 나이에 있어서는 애들 보고 니네 알아서 사겨. 문제 있죠. 그래서 꼭 이번 기회에 형법 나이 고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회에서 그것도 일본 따라가자 하면 당장 바꿀 겁니다. 따라가자 하면 더 바꿀 거다. 실제로 이게 만약 그럴 때는 선거 연령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형평성에 있어서 말하자면 13세 이상이면 자유롭게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걸 국가가 인정해 준다면 굳이 선거 연령만 그렇게 18세로 높일 필요가 없어요. 16세 낮추고 13세까지 낮춰도 상관없다. 이런 논리가 가능한 거예요. 외국은 그래서 17세, 16세라는 게 거의 선거 연령이 그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딴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교사 혹은 남교사들이 여제자 혹은 남학생 제자들과 성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때그때 경찰, 검찰의 판단이 그때그때 다르다. 법이 13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을 처벌할지 말지를 그때그때 경찰과 검찰이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다면 불안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 학부모들의 이 시민들의 걱정을 우리 법을 다루는 국회와 정치인들이 좀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사건 풀로 이동하시죠. 취재수첩 Y입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 경찰학과의 이웅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손소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수첩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어제 저희가 공주대학교에서 열렸던 교원 선생님들 연수 과정에서 홍채 전문 강사가 음담패설을 해서 상당히 무리를 빚은 사건 전해드렸는데 똑같은 공주대학교 중등교사 연수에서 이번엔 성폭력 예방 교육 때 음란 동영상을 시청해야
한다라는 발언 등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살펴보시죠. 지난 5일 공주대 교육연수원에서 중등교사 연수 교육 과정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는 특강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강연을 했던 A 강사, 여자 선생님이요. 성교육 시간에 음란 동영상을 틀어라. 그러니까 포르노라고 하죠. 음란 동영상을 틀어줘라. 음란 동영상이 얼마나 자극적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서 이 여자 선생님이 직접 음란 영상에 나오는 신음소리를 선생님들 앞에서 흉내까지 냈다라는 사실을 저희 채널A가 취재를 했습니다. 음담패설 공주대에서 이제는 신음소리 성교육까지 있었던 거예요. 수강교사들이 교육연수원 측에 공개 항의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신음소리까지 선생님이 내느냐. 그리고 성교육 때 음란 동영상을 틀어주라는 게 이게 말이냐 뭐냐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공주대에서는요. 저분은 성폭력 등에 관해 조예가 깊으신 분이다. 어제 그 홍채 강사님에 대해서도 노벨 의학상 후보까지 오르신 분이다. 공주대가 이렇게 얘기했죠. 연수원 측이.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재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때 강의 당시에 선생님들이 공개적으로 항의를 했던 목소리들 저희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 그런 학생들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시고 성희롱 성폭력법에 관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이어서 모셨죠. 공주대 교육연수원 측은 저분은 조예 깊으신 분이다라는 입장이고 이 강의를 들은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아니 우리 아이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틀어주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들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수업 시간에 포르노를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포르노가 얼마나 자극적인지 수업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 거 소리 같은 거 흉내를 내시면서 그런 전문성을 교육받은 교사들에게 그런 내용으로 수업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이용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강사분이 이력이 화려할지 모르지만 지금 수업을 들은 선생님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음란 동영상에 나오는 특정 소리까지 본인이 직접 흉내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사실 어제의 그 홍채에 관한 얘기도 그 성적인 인식에 있어서 왜곡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성역할 고정관념, 또 인지 왜곡이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오히려 예방커녕 성범죄를 조장하지 않을까라고는 우려했는데 오늘 지금 내용도 비슷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이른바 음란 동영상으로 하는 것, 포르노그래프가 성범죄를 촉진하고 야기시킨다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성은 상당히 피학적인 모습으로 되어 있고 폭력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여성의 중요한 여성성 자체가 물건처럼 되게 되는 물화된다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시청각 자료로 학생들에게 교재로 사용한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사실은 성폭력을 오히려 조장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선생님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지금 청소년 시절에 성적인 규범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이제 판정을 해야 되는데 포르노그래피를 들어줌으로써 결국은 폐해를 더 야기시키는, 즉 폭력성을 더 조장시키는, 즉 나중에 이른바 성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임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교사들께서도 무엇인가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왜곡된 음담패설 또는 성적 역할 고정관념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이와 같은 강의가 이루어지는 상황까지 치닫던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앞서 강의를 들었던 한 선생님 중 한 분이 손소희 변호사님,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이른바 이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건 아동복지법 17조 2조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공개 항의를 했는데요. 법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동복지법 17조 2호가 무엇인지 규정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동복지법은 아동 학대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런 학대 행위를 한 경우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동 학대 행위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 학대 행위예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여기는 해당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입니다. 따라서 아동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줄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그 선생님은 굉장히 지금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항의를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목적이 무엇이었고 당시 상황이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고 내용이 어떤지에 따라서 과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즉석에서 항의할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틀 연속이에요.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이 공주대에서 또 막말 논란이 있었던 그 전말도 함께 보시죠. 홍채 전문 이모 강사가 홍채로 암 뇌졸중 질병 진단 가능한 방법을 강의하러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성은 홍채로 생식기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남교사는 여학생과 스킨십하고 싶을 때 꼭 눈을 까 뒤집어 홍채의 상태를 확인하라. 남성은 홍채에 노란 줄 있으면 간염 보균자이니 뺨을 쳐라. 이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음란동의사 발언까지 연이어서 터진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 관계자와 서울시 교육청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수원 잘못이다, 교육청 잘못이다 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연수고요. 위탁을 공주대로 하는 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수원 대장이고 이제 우리는 잘 되고 있는지 이제 모니터링 수련을 하는 거죠. 지금 이 교수님, 연수원은 연수원도 문제지만 이 교육청과 교육부도 서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본다면 뭐 관료제의 병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책임 미루기의 형태가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죠.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이 운영한 것이다. 이렇게 책임을 미룬 것 같고요. 또 그 교육청은 이 공주대가 재량권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또 그 공주대 입장에서는 강사를 우리는 명성을 보고 잘 모셨는데 강사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본다면 마치 책임이 눈덩이처럼 제일 당사자에게만 떨어져 있는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듣는 사람이 잘못인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네. 이게 어이없는 결과고 누가 책임이냐 이런 면에서 봤다고 한다면 결국은 합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좀 더 큰 틀에서 본다면 성적인 그 자기결정권을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 바꿔 얘기하면은 가부장적인 제도라든가 인지 왜곡의 그 현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마치 음담패설을 잘해야 유명한 강사처럼 잘못 치부되는 이런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콘텐츠의 그 내용을 교육부, 교육청, 공주대 차원에서 사전 점검을 했을 이런 정성은 없었던 것은 무슨 이유인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아주 돌직구를 날려주셨어요. 두 번째 취재수첩 사건 살펴보시죠. 동료의 군인 아내와 불륜을 맺은 한 육군 중사의 불륜이 들통났습니다. 요즘 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저 국방부 출입할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동료 군인 아내에게 사랑의 여봉봉. 육군 중사 A씨가 2018년 동료 부사관 아내와 불륜을 맺었어요. A 중사가 동료 부사관 아내와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여봉봉. 있는 그대로니까 제가 뭐 이상하지만 읽어드릴 수밖에. 사랑의 여봉봉이 이따 얼굴 보고 뽀뽀해줘. 그러자 불륜 여성도 잘못이에요. 자기 남편이 부사관이고 자기 남편 친구잖아요. 자기 남편 친구에게 보고 싶어 여봉봉. 좀 난리가 났어요. 당신만 변하지 않으면 나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불륜 들통나요. 무조건 들통나요. 불륜은. 징계위에서 A 중사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내요. 너무 솜방망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역 후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까지 이 중사가 제기합니다. A 중사는 군인 업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 관한 문제가 왜 군이 개입하느냐라는 거예요. 불륜 기간도 짧았다. 허허, 이 중사 얘기하는 거 보세요. 해당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해서 위법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가 이 중사에 대해서 무슨 소리, 중징계는 정당하다. 원고 또한 불륜 관계에 적극적이었고 같은 부대 부사관 배우자 부적절한 관계, 품위 유지를 위무를 위반했다. 군 내부 결속력 저해에 임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라는 사실이 우려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이 중사가 괘씸한데 그건 잠시 후 또 손소 변호사 한번 짚어보고 이용혁 교수님, 네. 여보도 아니고 여봉도 아니고 여봉봉 이게 뭐하는 뜻입니까? 그 여봉봉이 그 신조인 것을 저는 이번 방송을 준비해서 알았는데요. 예. 어떻게 본다면 여보의 플러스 불어의 봉, 뭐 좋은 뜻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애칭으로 이제 표현하는. 애칭이군요. 예, 그래서 여봉봉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좋은 여보란 뜻인가요? 그럼 여봉봉.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봉봉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은 그 불륜에 해당되는 비록 간통죄는 2015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만 그때 그 논거 자체는
법이 이불속까지 관여한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국가의 형벌권이 이불속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이른바 기본권, 행복 추구권에 반한다. 이것은 이제 구시대의 관념이다. 이것은 형벌을 적용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고요. 여전히 한 사회를 유지하는 도덕적 관념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공무원 조직, 군 조직의 행정 목적상 사실은 동료의 부인과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여러 가지 비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여봉봉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함의점을 우리가 좀 짚어보는 상황이죠. 예. 손소 변호사님, 이 중사가 우리 불륜기간은 2개월밖에 안 됐다. 나한테 징계는 너무 과하다. 라면서 징계 취소 소송까지 했어요. 네. 결국 재판부가 안 받아들여줬죠. 네, 재량권 남용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과도하다는 거죠. 그런데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징계는 별개예요. 징계는 별개. 네, 징계는 별개. 게다가 재판부가 언급한 것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군의 특수성. 네, 같은 부대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군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해서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네. 봤고요. 이러한 판단의 근거에서 징계 처분이 합당하다, 정당하다,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봉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게 법률 용어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네요. 유치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참 어떻게 이런 짓을.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명쾌하게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아플 시간인데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필 4인방에 선정되었을지 하필 4인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본 편의점에 지금 쥐가 단체로 등장을 했어요. 두 번째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손목시계. 그리고 세 번째는 뉴욕의 타임스퀘어. 그리고 네 번째는 홍콩에서 밤하늘이 지금 레이저 포인트로 술을 놓았는데 이 썩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요. 함께 보시죠. 일본 도쿄의 한 편의점에 쥐들이 단체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손바닥만한 쥐 7마리가 편의점 매장 안을 휘저으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매장 내 식품이 진열된 냉장고 위를 다니기도 하고요. ATM 기기 위에 앉아있는 등등. 해당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경영을 금치 못하겠다는 원성이 넘쳐났습니다. 깨끗하기로 소문난 일본에서 그것도 도쿄 도심의 편의점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쥐떼 출몰에 도쿄 시민들은 위생관리를 허술히한 편의점을 향해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편의점 본사는 불쾌감을 드려 죄송하다며 해당 매장을 폐쇄한 뒤 오염 상품을 모두 폐기 처분하고 소독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NHK에 따르면 해당 점포는 지난 6월에도 쥐가 출몰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영업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엄청난 번식력을 자랑하는 쥐의 등장에 도쿄 여러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새벽잠 설치를 없게 하겠다던 북한의 김정은이 최근 새벽마다 잇단 도발을 하며 평양발 경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참관 당시의 모습이 화제입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당시 영상에 따르면 김정은이 발사 장면을 보기 위해 쌍안경을 들어 올릴 때 왼쪽 손목에 찬 금빛 테두리의 손목시계가 딱 보인 건데 바로 이 시계가 스위스 유명 브랜드의 명품 시계라는 거예요. 한 시계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김정은이 찬 저 시계는 주로 남성 시계만 만드는 해당 브랜드가 아주 이례적으로 내놓은 남녀 겸용 유니섹스 시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한정판 희귀 아이템일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 그만큼 가격도 어마어마합니다. 11,700 스위스 프랑으로 우리 돈으로 약 1,400만 와 얼마라고요? 1,400만 원대의 초고가의 명품 시계. 시계가 이렇게 비싸요? 김정은의 사치품이야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대북 제재 장기화로 북한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김정은의 1,400만 원짜리 손목시계는 새삼 또 한 번 북한의 실장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씁쓸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저 스위스 시계예요. 아이모로 시작하는 명품 시계인데 그 중에서도 비싸요. 1,400만 원.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이제 명품 잡지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많이 선전하는 그 시계를 볼 수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복을 입고 있는 손목에 차고 있으니까 턱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김정은 위원장이 원래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스위스 물건들 참 좋아한다 그래서 스위스 치즈 수입하는데 한 해에 1억 원씩 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외국 문물들 다 접해봤고 시계도 명품 시계 차고 있죠. 집무실에 가서 보면은 컴퓨터를 북한에 생산하지 못하니까 애플의 아이맥을 쓰고 있는 장면들 연출하기도 했고요. 도대체 애플 제품을 북한 어떻게 들어가요? 제재 피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이 보건데 그래서 6.12 북미 정상회담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줬습니다. 너 핵만 포기하면 이렇게 멋진 미래를 우리가 선사해 줄게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 때 이 모든 거 걷어차고 노딜로 귀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북한 내부 인민들에게 했던 말은 자력갱생. 아니 자력갱생을 할 거면은 저렇게 스위스 시계 찾지 말고 미국산 컴퓨터 쓰지 말고 정말 북한 내부에서 있게 되는 화장품 바르기만 해도 눈이 너구리처럼 된다는 그런 것들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현실과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생각들,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 모든 것들이 다 불일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가 좋은 거 찾고 싶고 국제사회에서 같이 함께 생활하고 싶으면 북한에 있는 내부 인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로지 딱 한 가지 방법.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다짐하고 국제사회에게로 나오게 되면은 사고 싶은 시계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시계라는 것은 상징적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도 파악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늘 하듯이 요즘의 트렌드인데 내 스타일을 유지하는 겁니다. 어느 상황이든 TPO라고 하죠.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데 상황과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그 시계를 정해서 쓰시는 내 스타일 형식이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처럼 기본적으로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로 자신의 지위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시계를 많이 애용합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도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김정은은 기본 시계광인 것 같아요. 시계광이다? 특히 스위스산 시계를 많이 좋아하고 고가만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 커플 시계를 착용했다. 그래서 아직 둘의 관계가 이설주와 괜찮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오늘의 시계는 그때보다 더 비싼 시계를 지금 착용을 했거든요. 그때보다 더 비싼 시계다. 네, 아마도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권위를 다른 옷으로는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액세서리인 시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약간은 조금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쇼를 하시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진짜 궁금한 게 소련 전문가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박사, 소련 하셨잖아요. 러시아도 요즘 자주 다녀오시잖아요. 네. 지금 북한으로 저 스위스 시계도 못 들어가고 아이폰, 애플, 맥, 노트북도 다 못 들어가고 치즈도 못 들어가고 하는데 버젓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이렇게 다 밀수입입니까? 뭡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또 그분들이 선물을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공식적인 어떤 수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이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많은 그 성용차, 벤츠라든지 그런 것들도 보면 사실은 그 비밀리에 이렇게 말하자면 공해상에서 이렇게 들여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보여요. 공해상에서 예를 들어서 선박 바꿔치기 이런 거요? 네. 그래서 무슨 목재상 목재를 다루는 배를 통해서도 그 정도 크기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 단동이라든지 또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눈만 감아준다면 얼마든지 통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시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이 유학 시절에 샀을 수도 있고 누군가 선물했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본인이 직접 직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직구도 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스위스 시계 산업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예, 공식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기네들 스위스에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고 북한에다가 시계를 얼마치 팔았는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942억 원. 942억 원. 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수출 대북 제재 품목에 걸려 있는 거는 개당 1,000달러가 넘는 시계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이하는 이제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만 저렇게 1,450만 원짜리 끼는 게 아니라 간부들 조종하는 데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942억 원어치 들어온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말 잘 듣는 당 간부들한테 노동당 마크 찍어가지고 이렇게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김정은이 나한테 준 시계 차고 있느냐 아니냐가 이렇게 계급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저 스위스에서 유명한 그 시계.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저런 부분들이 김정은이가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탐닉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거냐 내가 재산을 더 누릴 수 있느냐는 셈법을 한다는 것에서 보면 실제 인민의 수준과 동떨어졌다는 측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3세대로서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측면도 좀 우리가 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좋은 식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자유롭게 누구나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만 가능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독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수출입이 규제되지 않은 것만 들어온 게 아니라 저 1,450만 원짜리는 대북제재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대북제재 품목에 보석, 그다음에 차량, 사치품. 요트, 이렇게 명품 시계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최신판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저런 공식적인 거래를 하면서 탐문해가지고 이렇게 몰래 들어오는 물건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거는 과연 저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인민 죽어가는데 왜 대북제재 안 푸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뒤로 경주용 차량 따로 타고 일반 승용차 따로 타고 그다음에 스노우모빌도 규제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마식령 스키장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다 그래요 지금.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것 때문에 과연 정말 그냥 도와주긴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뭔가를 보여라. 이 얘기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엔 세 번째 앞을 주인공 사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난데없는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밤 10시쯤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몇 차례 굉음이 울렸는데 이를 총성으로 착각한 시민들이 무작정 달아나기 시작하며 타임스퀘어 광장 전체가 패닉에 빠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닥에 바짝 엎드리기도 했고 심지어 총격범이다라고 외치기도 했는데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다행히도 총격이 아닌 인근을 지나던 오토바이의 굉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격인데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된 이번 소동은 미국 내의 총격 트라우마가 고스란히 담긴 사건으로 보입니다. 야, 이게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럴까 이해가 됩니다. 한편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에 미국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방탄 가방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방탄이 아니라 진짜 방탄이에요. 우리 돈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의 가격에도 다음 달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완판 행진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방탄 담요, 방탄 후드티, 교실 내에 설치하는 방탄 커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방탄 제품이 실제 총알을 막아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면 방탄 가방까지 매야 할지 이 씁쓸한 세태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야, 김병민 박사님, 얼마 전에 또 총기 난사 있었잖아요. 학교 보내는 아이, 엄마들, 아빠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방탄 가방이라도 애들한테 매여서 보내야 이게 안심되는 상황인가 봐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건데 저 방탄 가방이 막을 수 있는 것이 권총에 대한 총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테러 범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소총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소총에서는 저런 방탄 가방들도 거의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렇게 또 방탄 가방이 굉장히 가볍거나 그렇지 않고 굉장히 불편할 건데 저렇게까지 이 미국 시민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들이 결국 그 모든 분노들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또 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총기 규제 하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2020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 때문에 총기 규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대선 이슈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번째 앞을 주인공도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엔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7일 밤 형형색색의 레이저 빛들이 홍콩 우주박물관에 커다란 돔을 수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레이저쇼가 아닌 홍콩 시민 1000여 명이 모여서 벌인 레이저 시위입니다. 한밤중에 레이저 시위가 벌어진 배경에는 전날 레이저 포인터를 구입한 대학생을 경찰이 공격용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한 데에 항의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홍콩 경찰은 레이저 포인터 10개를 샀으며 시위 때 경찰에게 강한 빛을 쏘는 무기로 활용할 수 있어서 체포했다며 레이저 포인터가 화상을 입히는 레이저 총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경찰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홍콩의 반송환법 시위가 2달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침묵 시위에 이어 레이저를 동원한 시위까지 등장. 홍콩 시민들의 시위 방식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홍콩 내에서 일고 있는 어떤 반중국 감정도 사실상 대단하고 또 이를 진압하려 하는 홍콩 정부와 또 그 배경에 있는 어떤 중국 정부의 어떤 입심 지금 이것 때문에 홍콩 시민들이 결국은 레이저 포인트로도 지금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에요. 김 의원님. 네. 실제로 보통 우리가 오히려 레이저 포인트 이런 것은 무슨 큰 아이돌 그룹 쇼를 보러 갈 때 그런 여러 가지 예쁜 예술적인 행동을 하기나 좋은 취지인데 실제로 터무니없이 홍콩 경찰이 레이저 포인트를 샀다는 이유로 체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건
평화시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자기네들의 의사가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 평화로운 어떤 반대 시위로서 여기가 이제 침사추이 지역인데 아시다시피 홍콩 가본 분들 아시다시피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홍콩의 어떤 긴장의 기류가 끊이지 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4가지 앞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6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앞서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드렸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일본의 세계적인 현대미술가가 한국은 좋은 나라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런데 선량한 일본 시민들이 요즘 이 소풍과 함께 외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예요. 직접 만나보시죠. 작은 소녀상.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최근 일본 내에서 우리 소녀상 전시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수많은 일본 시민분들이 외출할 때 이 작은 소녀상 동상과 함께 외출하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성숙한 시민 운동입니다. 일본 시민분들,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한국과 잘 지내기를,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와 대한민국의 음식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의 정말로 도를 넘은 행동 때문에 이제는 의식 있는 일본 시민분들도 행동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특히 자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아베 정부의 반민주주의 행동에 대해서 일본 시민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작은 소녀상, 전시는 중지됐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소녀상의 전시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일본 국민분들이 이렇게 작은 소녀상과 함께 외출을 하고 인증샷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 이런 분들에게 정말이지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일본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도 있어요. 우리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 같은 일본 국민들의 마음과 함께 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언제 휴가를 떠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한 주간 여름휴가, 미뤄뒀던 여름휴가를 떠납니다. 작년에는 제가 휴가를 하루도 못 써서 올해는 좀 휴식 있는 삶을 위해서 휴가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인함이 정치부 차장이 저 휴가간 기간 동안 진행을 맡았으니까 다음 주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변함없이 많은 시청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